여러분, 한때 유럽 전역의 공포의 이름처럼 각인됐던 존재. 해안 도시를 불태우고 수도원은 물론 왕궁까지 쑥대밭 만든 그들. 바로 바이킹. 전형적인 해적 이미지로 떠오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바이킹들이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손에 쥐는 물건이 뭐였는지 아세요? 도끼도 아니고 방패도 아니고 빗이었습니다. 머리 빗는 그 빗이요. 어라? 도끼 플러스 방패 플러스 빗? 조합이 좀 이상하죠. 근데 이게 바이킹의 진짜 모습이에요. 전사이면서 교역상이었고 외교도 잘하고 심지어 미용에 집착하는 향기 덕후들이었단 말씀. 왜 그 난폭해 보이던 전사들이 머리 단장에 목숨 걸었는지 그들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맥락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아, 잠깐!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바이킹 하면 험상궂고 야만적이고 무식한 이미지부터 떠오를까요? 이 이미지의 뿌리는 중세 유럽, 특히 가톨릭 중심의 교회 사회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수도사들이 남긴 기록 속에서 바이킹은 성당을 파괴하고 성직자를 살해한 이교도, 곧 신성한 질서를 위협하는 야만의 상징으로 그려졌죠. 이후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에 이미지는 다시 낭만주의 문학과 대중문화 속에서 극적으로 확대되며 지금 우리가 아는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대, 일부 역사학자와 문학가들은 바이킹을 자유롭고 용맹한 민족의 조상으로 해석하기도 했고 스칸디나비아에서는 민족주의적 정체성의 원형으로 이상화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편견 걷어내고 진짜 모습을 들여다봅시다. 793년, 영국 노선벌랜드 해안이 갑자기 들썩였습니다. 린디스판 수도원이 그야말로 박살이 난 거죠. 수도사들은 도망치거나 목숨을 잃었고 성유물과 금은 등은 싹쓸이. 유럽 전역은 경악했고 이날은 역사책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두둥, 바이킹 시대의 개막. 근데 진짜 시작이 여기였냐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미 6세기부터 북유럽의 게르만계 민족들은 유럽 여기저기서 활개를 치고 있었거든요. 고트족, 반달족, 롬바르드족. 이름만 들어도 느낌 오죠? 서로마 제국 무너진 틈을 타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심지어 북아프리카까지 진출. 이쯤 되면 그냥 이사 수준이 아니라 대륙 전체를 리모델링하던 민족들이었습니다. 바이킹은 그 계보를 이어받은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툭 튀어나온 야만족? 아니죠. 유럽을 몇 세기째 누비던 북방의 계승자들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이들은 배를 탔다는 거. 강 따라 바다 따라 본격적으로 서유럽 심장부를 쾅쾅 때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들은 주로 스칸디나비아 반도,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삼형제를 본거지 삼아 9세기쯤 되면 아일랜드, 잉글랜드, 프랑스 해안은 기본이었고요. 오늘날 러시아까지 진출합니다. 이쯤 되면 그냥 해적이 아니라 진짜 중세판 다국적 네트워크 기업이죠. 이렇게 활동 반경이 넓은 바이킹들이 단순 약탈자, 아니요, 고도의 사회조직과 교역 네트워크를 자랑하던 꽤나 체계적인 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의 중심엔 바로 외모 관리가 있었습니다. 진짜라고요. 1976년부터 1981년까지 요크의 코퍼게이트 지역에서 진행된 대규모 발굴에서는 무려 4만 점 이상의 유물이 쏟아졌는데요. 그 중에는 사슴뿔로 정교하게 만든 빗, 귀이개, 손톱 정리 도구, 향유용기 같은 개인 미용 키트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냥 도구도 아니고 룬 문자로 장식된 고퀄 아이템들. 이쯤 되면 진짜 미용용품 컬렉터급인 거죠. 근데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 도구는 여자들만 사용했던 거 아냐? 실제로 스웨덴 비르카, 노르웨이 오세베리, 덴마크 로스킬레 등지의 남성 무덤에서 유골과 함께 이 미용 도구들이 자주 출토되고 특히 룬 문자로 장식된 빗이나 금속재 귀이개는 신분 높은 남성의 개인 소지품으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퍽주의 이프스위치에서도 1974년부터 1994년까지 진행된 발굴에서 1300점 이상의 빗과 2400여 점의 가공된 사슴뿔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이 지역이 중세 무역의 중심지였다는 사실도 감안하면 외모 관리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일종의 사회적 무기였다는 게 느껴지죠. 왜 그랬을까요? 외모는 그 사회에서 명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보이자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세련된 문화를 누리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도구였죠. 바이킹 서사시 사가들을 살펴보면 멋진 금발, 윤기 나는 수염, 피부 반짝반짝 그런 묘사로 가득합니다. 나그나르 로드브로크의 사가에서는 나그나르를 사람들이 본 것 중 가장 크고 아름다운 남자로 묘사하면서 그의 외모가 어머니를 닮았다고 강조하죠. 또 에이리크의 사가에서도 주요 인물들의 외모 묘사를 통해 그들의 사회적 위치와 인품을 암시합니다. 이런 묘사들은 단순히 잘생김 자랑이 아니라 외모가 곧 명예이자 위신, 그리고 전사로서의 품격을 드러내는 핵심 요소였던 겁니다. 바이킹은 전투 이전에도 머리를 단정히 빗고
향유를 몸에 바르며 철저히 외모를 관리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전장에서 자신감을 과시하는 심리전으로도 작용했죠. 재미있게 상상해보자면 빗으로 머리칼 쫙쫙 빗고 향기 솔솔 풍기며 전장에 등장하면 상대방은 와, 쟤네는 도끼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관리도 철저하구나 싶었던 거죠. 실제 13세기 잉글랜드의 세인트 울번스 수도원의 기록에 따르면 바이킹들은 매일 머리를 빗고 매주 토요일마다 목욕하며 자주 옷을 갈아입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습관이 잉글랜드 여성들에게 지나치게 매력적으로 보일 정도라며 바이킹들이 여성들의 덕성을 위협한다고 비판했어요. 외모와 청결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수도사들 눈엔 위협처럼 느껴졌던 거죠. 다만 문화적 편견이 강하게 드러난 사례도 있어요. 10세기 아바스 왕조의 외교관 이븐 파들란의 기록에서는 루스인, 즉 동유럽에 진출한 바이킹 집단을 관찰한 그는 잘생기고 향수를 즐긴다며 외모에 대해선 호의적으로 묘사했지만 공동 세수와 같은 위생 습관에 대해선 끔찍하다는 표현을 쓰며 강한 문화적 불쾌감을 드러냈죠. 단 현대적으로 보면 비위생적이지만 당시엔 일반적이었을 수도 있다는 견해와 이슬람 문화권의 위생 기준 차이, 또한 그가 만난 집단은 무역을 위해 동유럽으로 간 루스바이킹 집단으로 본토 스칸디나비아 바이킹들과는 생활 양식의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바이킹은 왜 이렇게 외모에 집착했느냐? 여기엔 종교란 문화가 크게 한몫합니다. 이들은 오딘, 토르 같은 북유럽 신화를 믿었는데요. 이 신화 세계관이 좀 독특해요. 외적 아름다움이 내적 힘과 일치해야 한다는 철학. 오딘은 전쟁의 신이자 시의 신이기도 한데 단순히 무력만 센 게 아니라 지혜롭고 품위 있는 전사로 그려지죠. 강한데 멋있고 멋있는데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완전체가 따로 없는 거죠. 영국의 저명한 바이킹 연구자 주디스 예시의 저서에서도 바이킹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외모와 복장에 있어 계층적 구분과 의례적 역할이 뚜렷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바이킹은 명예사회인 만큼 사소한 모욕에도 결투 벌어지는 그런 사회. 그러니 남눈에 어떻게 보이는지가 목숨보다 중요했던 겁니다. 단정한 머리와 수염? 이건 말하자면 그 사회의 양복 같은 거죠. 제대로 갖춰 입지 않으면 무시당하거나 명예가 실추된다고 느꼈던 거예요. 역사학자 커스틴 울프의 연구에 따르면 바이킹 남성들은 일상적으로 빗질, 세정, 목욕, 수염 관리까지 철저히 실천했으며 이는 단순한 위생이 아니라 사회적 위신의 표현이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머리빗은 그냥 위생도구가 아니라 전사의 무기이자 자기 표현의 도구였던 거예요. 전쟁 나가기 전에 도끼보다 먼저 빗을 들던 그들. 머리 단장은 거의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외모가 곧 명예고 명예가 곧 생존이던 시대. 그게 진짜 바이킹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떠올리는 그 우락부락한 수염 덥수룩 이미지? 오히려 편견일 수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무서운 전사일수록 머리 정리는 더 꼼꼼했다는 거. 바이킹은 그렇게 도끼보다 빗을 먼저 들었습니다. 머리 한 올에도 전략이 담긴 그 시대의 전사들. 그게 진짜 바이킹이에요.